김민주는 30대 후반의 작가였다. 그의 삶은 단조로운 패턴을 따랐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 그는 작업실에 낡은 스탠드 조명 아래 앉아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공간 속에서 글을 썼다. 마감 기한은 언제나 그의 목을 조여왔지만 영감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그의 글은 마치 그의 삶처럼 건조하고 무미건조했다. 거실 한 구석에는 먼지 쌓인 낡은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한때 그의 열정이었던 사진은 이제 잊힌 취미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가끔 그 카메라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지만 다시 손에 들 용기는 나지 않았다.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우면 그의 방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냉장고에는 늘 혼자 먹는 간단한 식사거리만 있었고 밖에서 식사를 할 때도 그는 늘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창밖 먼 곳을 응시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삶은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자발적 고립주의자라고 칭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아파트 창문 너머로는 오래된 동네의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 페이자였다. 이 집은 50년 전 온 가족이 이사를 간 후 버려져 흉물처럼 서 있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50년 전 그 집에서 한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섬뜩한 소문이 떠돌았다. 민주는 가끔 창밖으로 그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낡고 부서진 창문, 검게 그을린 벽,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비극적인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그 집에서 알 수 없는 기묘한 기운과 함께 희미한 공포를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마감을 위해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민준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또렷해지는 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는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 그 소리는 폐가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는 피곤함에 지쳐 환청을 듣는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밤에도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다. 때로는 약하게 끙끙거리는 소리처럼, 때로는 절규하듯 크게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소리는 그의 잠을 방해했고 그의 신경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정신이 쇠약해졌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시달리던 민주는 불면증과 함께 알 수 없는 반복되는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늘 한 아이를 보았다. 5살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꽃으로 가득한 푸른 정원에서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그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커다란 눈망울이 순수하고 빛났다. 그런데 행복한 장면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배경이 어둠에 잠기고 아이의 해맑던 웃음은 처절한 울음소리로 변했다. 아이는 손을 뻗어 그를 애타게 불렀지만 곧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민주는 늘 이 지독한 악몽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그는 이 꿈이 단순히 밤마다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마감에 대한 부담감과 불면증으로 인한 피로감에 시달리며 잠시 바람을 쐴 겸
동네 슈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작은 인파 속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를 잃어버렸는지 길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 선뜻 나서서 아이를 돕는 사람은 없었다. 민주는 발걸음을 멈칫했다. 마감이 급했고 그는 원래 남의 일에 잘 나서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지난밤 그를 괴롭히던 폐가의 아이 울음소리와 겹쳐지는 듯했다. 그의 심장이 알 수 없는 아픔으로 욱신거렸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순간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커다란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없어.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비탄에 잠겨 있었다.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게. 그는 아이를 데리고 주변 상점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아이의 엄마를 수소문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아이의 엄마를 찾아낼 수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민준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준은 그저 괜찮다고 말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는 이 작은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 순간 독자들은 그의 외로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인간미와 따뜻한 마음을 엿보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모든 시련 속에서 그를 응원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아이의 울음소리는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환청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폐가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반복되는 꿈, 그리고 낮에 만났던 길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 불가사의한 존재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카메라가 떠올랐다.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어쩌면 이 낡은 카메라가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단조롭던 삶에 드리워진 불길한 고요는 이제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민준의 단조롭고 고독한 삶은 폐가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로 인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 치부했던 그 소리는 이제 그의 일상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었다. 울음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작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글은 한 줄도 써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함께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치고 말겠다는 강렬한 충동이 뒤섞였다. 그는 밤마다 찾아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필사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울음소리는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때로는 흐느끼는 듯했고 때로는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에 이끌려 폐가를 향해 창밖을 응시하곤 했다. 그는 어렴풋이 그 소리가 폐가 어딘가에 갇힌 채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잊고 지냈던 낡은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렌즈와 본체를 꼼꼼히 닦아내자 검은색 외관에 희미하게 새겨진 스크래치들이 지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이 카메라로 폐가를 촬영하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사진 속에 무언가 단서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다음 날 오후, 그는 폐가를 향해 카메라 렌즈를 켜놓았다. 낡은 카메라의 셔터는 묵직하게 움직였다. 찰칵. 첫 번째 사진을 찍는 순간 민주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을 찍으며 렌즈를 통해 폐가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의 눈에 묘한 현상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낡고 깨진 창문 틈새로 희미하게 보이는 공간 속에서 어린아이의 형상이 흐릿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환각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그는 손을 덜덜 떨며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다. 민주는 아파트 안으로 돌아와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사진들은 일반적인 폐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중 몇 장에는 분명히 어린아이의 흐릿한 형상이 찍혀 있었다.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희미해서 일반적인 카메라로는 포착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형상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이는 울고 있는 듯했고 한없이 쓸쓸해 보였다. 그는 사진에 손을 대고 한참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사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차가운 기운과 함께 강렬한 감정의 파동이 그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 배신감,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절규였다. 민주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사진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진 속의 영혼과 교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특별한 능력, 즉 영혼의 잔상과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마침내 깨어난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내 그럴 수 없음을 알았다. 이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그는 폐가의 아이 울음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 영혼의 절규였음을 확신했다. 그의 능력이 활성화될수록 폐가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도 더욱 또렷해지고 강렬해졌다. 그 소리는 이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듯했다. 민주는 자신의 이 특별한 능력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 뻔했다. 그러나 그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폐가의 미스터리, 50년 전 사라진 아이,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까지. 그는 결국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떠오른 사람은 바로 이혜진 리후이천이었다. 이혜진은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이 지역의 오래된 역사와 전설, 그리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연구하는 지역 역사 연구가였다. 특히 그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도 열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라면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민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민준은 며칠 밤낮으로 혜진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수소문 끝에 그녀의 연락처를 얻게 되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이의 울음소리, 반복되는 꿈, 그리고 카메라로 찍은 사진 속에서 본 아이의 형상과 느껴지는 감정들까지.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강한 영적 감각이 있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혜진은 민준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진실성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만나 사진들을 보여줄 것을 제안했다. 다음 날, 민주는 혜진의 작은 연구실을 찾아갔다. 연구실은 오래된 책들과 먼지 쌓인 자료들로 가득했다. 혜진은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혜진에게 내밀었다. 혜진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흥미로운 표정이 교차했다. 특히 아이의 형상이 희미하게 찍힌 사진을 본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이건 정말 특이하네요. 일반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보기엔. 혜진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사진에 손을 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에 주름이 잡히는 것을 본 민주는 긴장했다. 혜진은 눈을 뜨고 민준을 응시했다. 민준 씨, 당신이 느끼는 감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진들에서 어떤 강렬한 존재감을 느껴요. 마치 무언가가 이 사진들을 통해 저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준영의 능력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정성과 사진 속 이상 현상에 대한 강렬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이혜진은 박준준의 비밀을 공유하고 그를 믿는 유일한 조력자가 되었다. 혜진은 민준에게 50년 전 폐가에서 사라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의 이름은 김수아 진슈 엘였고 그 당시 5살이었다고 했다. 수아는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경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단순 가출로 종결되었다고 했다. 혜진은 이 사건에 대해 늘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혜진의 연구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폐가의 현재 소유주이자 이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산가인 박영감 푸 용젠이었다. 그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했다. 자네들 뭘 꾸미고 있는 건가? 박영감은 혜진과 민준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낡은 집엔 아무것도 없어 쓸데없는 소리 퍼뜨리지 마. 민준은 박영감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당황했지만 그의 표정을 본 순간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박영감의 눈빛에서 민준의 꿈속에서 봤던 어둠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던 차가운 시선이 겹쳐지는 듯했다. 그는 직감했다. 이 노인이 50년 전 사라진 아이의 미스터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박영감은 혜진이 수아의 사건을 다시 들추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폐가에 대해 누군가 조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는 민준의 손에 들린 카메라와 혜진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흘긋 보더니 얼굴을 굳혔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와 함께 묘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준과 혜진에게 다시는 폐가에 접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자리를 떠났다. 박영감이 떠난 후 민준과 혜진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혜진은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수상하네요. 저렇게까지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감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보는 것을 넘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50년 전의 비극을 파헤치고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의 한을 풀어주는 정의를 향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길목에는 박영감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버티고 서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의 꿈은 더욱 생생해졌다. 꿈속에서 그는 폐가의 가장 깊은 곳, 어두운 지하실로 이끌렸다. 지하실 한 구석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손목시계와 함께 핏자국처럼 얼룩진 낡은 천 조각이 있었다. 민준이 그것에 손을 대자 갑자기 사방에서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는 박영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이의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천장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그는 낡은 카메라를 든 채 침대에 앉아 창밖의 폐가를 응시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삶에 드리워졌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용기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50년 전 사라진 아이의 영혼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박영감의 출현은 김민준에게 확신을 주었다. 폐가의 아이 울음소리가 단순한 미신이나 환청이 아니라는,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민준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함께 50년 전 사라진 아이, 김수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싹텄다. 그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더 이상 단순한 취미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유일한 통로이자 정의를 향한 그의 무기가 되었다. 그는 이혜진 연구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폐가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준은 매일 밤 폐가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멀리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사진을 찍었지만 그의 능력이 점차 강해질수록 그는 폐가 안으로 발걸음을 옮길 용기를 얻었다. 낡고 부서진 문을 열고 들어선 폐가 안은 차가운 기운과 함께 오랜 시간 갇혀있던 슬픔으로 가득했다. 먼지 쌓인 가구들, 곰팡이 핀 벽지, 깨진 유리 조각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민주는 카메라를 들고 폐가의 구석구석을 촬영했다. 낡은 복도, 먼지 쌓인 침실, 그리고 주방까지. 셔터를 누를 때마다 그의 카메라 렌즈 속에는 희미하게 깜빡이는 김수아의 영혼이 포착되었다. 수아의 영혼은 때로는 벽장 뒤에 숨어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때로는 복도 끝에서 애처롭게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사진에 손을 대고 집중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아의 잔상이 더욱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환영 속에서 그는 수아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모습,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둠과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순간들을 보았다. 그는 수아의 시선으로 어렴풋이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 남자는 수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듯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미소는 박영감의 미소와 묘하게 겹쳐졌다. 민주는 수아가 납치되거나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다. 그의 능력은 폐가의 벽과 바닥에 스며든 수아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강렬한 고통의 감정을 읽어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환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50년 전 수아가 겪었던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감정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혜진은 민준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수아의 영혼이 선명하게 포착된 사진들을 보고 그녀는 완전히 확신했다. 민준 씨,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당신은 이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혜진은 민준의 특별한 능력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그의 조력자로서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의 오래된 신문 기사, 경찰 기록, 그리고 당시 동네 주민들의 인터뷰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50년 전 수아 실종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된 이유를 파헤쳤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의 수상한 행적을 발견했다. 그들이 조사를 진행할수록 박영감의 방해가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민준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민준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며 폐계 무단 침입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허위 민원을 제기했다. 민준은 관리 사무소 직원에게 경고를 받았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주민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심지어 아이들의 부모들은 민준이 길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불안해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민준은 점차 마을에서 고립되어 갔다. 박영감은 이혜진의 연구실에도 압력을 가했다. 그는 혜진이 소속된 지역 역사단체에 익명의 투서를 보내 혜진이 비과학적인 미신에 빠져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혜진의 연구 자금은 줄어들었고 그녀의 프로젝트는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박영감은 언론을 이용해 혜진과 민준이 폐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지역 부동산 개발을 방해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그는 지역 내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필사적인 시도 같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영감이 폐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공고를 내붙인 것이었다. 그는 철거 예정일을 2주 앞으로 당겼고, 이는 민준과 혜진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폐가가 사라지면 모든 증거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김수아의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터였다. 한밤중 민준은 홀로 폐가에 들어섰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고 바람소리는 음산하게 울부짖었다. 폐가는 더욱 어둡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카메라를 들고 폐가의 가장 깊은 곳, 그의 꿈속에 나타났던 지하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계단을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지하실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섬뜩한 냉기가 감돌았다. 낡은 가구들이 뒤엉켜 있었고 구석에는 이불과 담요가 덮인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다. 민준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지하실을 살펴보았다. 렌즈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김수아의 영혼이 지하실 한가운데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아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가득했다. 수아는 민준에게 손짓하며 지하실 구석의 낡은 벽을 가리켰다. 민준은 카메라를 내리고 수아가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다. 낡은 벽은 다른 곳보다 유독 시멘트가 두껍게 발려 있었다. 민준은 벽에 손을 댔다. 그의 손끝의 차가운 감각이 전해졌다. 그때 그의 능력은 다시 한번 강렬하게 폭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하실의 과거가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어린 수아가 지하실로 끌려오는 모습, 그리고 수아를 끌고 온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바로 젊은 시절의 박영감이었다. 박영감은 50년 전 형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조카인 수아를 납치하고 폐에 감금했던 것이다. 그는 수아를 폐가 지하실에 가둬두고 굶겨 죽이려 했고 수아가 울부짖을 때마다 잔혹하게 웃으며 아무도 널 찾지 않을 거야 라고 조롱했다. 수아는 며칠을 버티다 결국 지하실에서 숨을 거두었고 박영감은 그녀의 시신을 숨기고 집을 불태워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불은 지하실까지 번지지 않았고 폐가는 버려진 차에 남아 수아의 영혼을 가두게 된 것이었다.
민주는 수아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엄마, 아빠, 무서워 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민주는 자신이 본 환영에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 씨, 찾았어요. 김수아는 실종된 게 아니었어요. 박영감이 수아를 죽였어요. 지하실에요, 벽 뒤에요.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혜진은 민준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횃불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박영감이었다. 박영감의 얼굴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고 그의 손에는 낡은 삽이 들려 있었다. 박영감은 지하실 안을 꼼꼼히 살피더니 민준이 방금 손을 댔던 벽 앞에 멈춰 섰다. 박영감은 민준의 숨소리를 감지했는지 갑자기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왔구나. 네가 감히 내 비밀을 들추려 하는군.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다. 그는 민준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었다. 박영감은 벽을 삽으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낡은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박영감이 수아의 흔적을 영원히 없애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김민준은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박영감이 휘두르는 삼날이 낡은 벽을 부수는 소리가 그의 고동치는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벽이 부서질 때마다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박영감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고 그의 입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수아의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리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민주는 이 순간이 그가 겪을 가장 큰 시련임을 직감했다. 박영감은 벽을 부수면서도 주변을 살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은 민준의 숨소리마저 감지하는 듯했다. 그는 삽을 멈추고 지하실 안을 휘둘러 보았다. 어디 숨었는지 다 알아. 김민준, 네가 감히 내 과거를 들추려 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 안에는 잔혹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몸을 웅크린 채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민준은 자신이 고립되었음을 절실히 느꼈다. 이혜진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박영감은 지역 유지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언론은 박영감의 편에 서서 민준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고 동네 주민들은 그를 피했다. 회사에서도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직장 생활은 이미 망가진 상태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특별한 능력과 수아의 영혼에 대한 약속만을 믿을 수 있었다. 지하실의 낡은 벽은 박영감의 삽질에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콘크리트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벽 뒤에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주는 수아의 영혼이 그 벽 뒤에 묻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카메라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이 수아의 마지막 흔적을 보존할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박영감의 행동과 수아의 영혼이 있는 곳을 주시했다. 그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흉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팔 전체로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앞에 수아의 영혼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수아는 낡은 벽 앞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애타게 손짓하며 벽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자신을 구해달라는 듯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수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망과 공포의 감정이 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박영감은 벽의 마지막 부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민준은 결심했다. 그는 몸을 숨기고 있던 곳에서 뛰쳐나왔다. 박영감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에 잔혹한 미소를 띄었다. 겨우 기어 나오는군. 이제 모든 걸 끝내주마. 박영감은 삽을 들어 민준을 향해 휘둘렀다. 낡은 삽날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민준은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삽날은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찢어진 옷 사이로 살점이 드러났다. 통증이 온몸을 덮쳤지만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박영감의 행동에서 나오는 감정을 읽으려 했다. 박영감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대신 오직 은폐와 완벽한 마무리에 대한 강박만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마치 민준을 벌레처럼 죽여버리려는 듯 잔혹했다. 민준은 피하면서도 카메라 렌즈를 통해 지하실 벽과 박영감을 번갈아 주시했다. 수아의 영혼은 계속해서 그 벽을 가리켰다. 민준은 벽에 무너진 틈새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차갑고 축축한 흙더미에 닿았다. 그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만져졌다. 그는 그것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박영감이 다시 삽을 휘두르려는 순간 민준은 간신히 그것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낡고 녹슨 작은 철제 상자였다. 상자는 오랜 시간 흙 속에 묻혀 있었는지 온통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민준이 상자를 손에 쥐는 순간 그의 능력이 최고조로 폭발했다. 상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아의 강렬한 감정들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는 상자 안의 내용물이 수아의 마지막 흔적이자 박영감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임을 직감했다. 환영이 그의 눈앞에서 폭풍처럼 몰아쳤다. 환영 속에서 민준은 5살 수아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 수아는 박영감에게 지하실로 끌려왔고 작은 손목시계를 든 채 울부짖었다. 박영감은 수아를 작은 공간에 가두고 문을 잠갔다. 수아는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굶주리고 목마름에 시달리다. 결국 수아는 그 작은 상자를 끌어안은 채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박영감은 수아가 숨을 거둔 후 그 상자를 벽 뒤에 숨기고 시신을 처리하려 했다. 그는 불을 질렀지만 지하실까지는 불길이 미치지 못했다. 수아의 영혼은 그 상자 주위를 맴돌며 갇혀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자신이 본 끔찍한 진실에 구토를 참았다. 박영감은 상자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내놔. 박영감의 눈은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거칠게 주먹을 휘둘렀다. 민준은 상자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상자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다. 이것은 수아의 마지막 외침이자 5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었다. 밖에서는 이혜진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안전을 걱정하며 연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지하실 안의 박영감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오직 민준의 손에 있는 상자만 집중하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박영감의 광기 어린 공격이 계속되었다. 민준은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상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손목 흉터는 이제 끔찍한 고통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통해 수아의 영혼이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음을 느꼈다. 수아의 영혼은 이제 민준의 몸 주위를 맴돌며 박영감을 향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박영감은 알 수 없는 압력에 순간 움찔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바로 그때 경찰관들이 지하실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사이렌 소리가 폐가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영감은 놀란 눈으로 경찰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곧장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민준은 상자를 든 채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마침내 진실을 손에 넣었다. 50년 전 사라진 아이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김민준은 축축한 지하실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낡은 철제 상자는 여전히 그의 손에 단단히 쥐어 있었고 50년 묵은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낡은 폐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고요한 밤의 장막과 스산한 공포를 찢어 발겼다. 박영감은 경악으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광기와 원한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무력감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를 바라보며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을 봉쇄했다. 한 고위 경찰관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탐색적이었다. 김민준 씨, 맞습니까? 괜찮으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준은 긴장으로 목이 메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아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철제 상자를 경찰관에게 건넸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김수에 대한 것, 그리고 박영감의 죄에 대한 것. 경찰관은 상자를 받아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어떻게 낡은 상자가 50년 전 사건의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민준의 눈에 담긴 확신과 박영감이 체포되는 광경을 본 그는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하실로 뛰어내려왔다. 그녀는 민준의 상처를 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그녀는 급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 상처를 살폈다. 괜찮아요. 혜진 씨. 민준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우리가 찾아냈어요. 진실을. 경찰은 철제 상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서는 녹슬고 낡은 작은 손목시계, 몇 개의 오래된 장난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김수아의 오래된 출생증명서, 부모가 수에게 남긴 손편지 박영감이 숨겨왔던, 그리고 박영감이 수아 가족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위조한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이 문서들은 민준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진술과 그가 지하실에서 보았던 것들과 함께 박영감의 끔찍한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경찰이 상자를 열자 민준은 지하실 전체에 퍼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를 느꼈다. 수아의 울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대신 그는 깊은 평온함, 안도감,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억울함에 갇히지 않은 수아의 영혼은 해방된 것이다.
그는 흐릿한 수아의 모습이 공중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커다란 눈망울은 반짝였다. 그리고는 서서히 폐가의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새벽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사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폐가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민준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의심했지만 경찰이 발견된 증거들을 발표하고 박영감이 연행되는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의 의심은 경악으로 변했다. 웅성거림은 이내 환호성으로 그리고 감탄사로 터져나왔다. 한때 소외되고 오해받았던 민준은 이제 영웅이 되었다. 민준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혜진은 내내 그의 곁을 지키며 간호하고 격려했다. 병실에서 민준은 지하실에서 자신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혜진은 놀라움과 깊은 연민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정말 믿을 수 없네요. 그녀가 말했다. 작은 아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그리고 민준 씨, 당신만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민준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저는 제 삶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아요. 혜진 씨, 이 능력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선물이었죠. 갇혀있는 영혼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선물 말이에요. 김수아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때 성공하고 존경받던 사업가였던 박영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납치, 살인 비록 50년이 지났지만 민준이 찾아낸 새로운 증거와 그의 증언으로 경찰은 기소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 문서 위조, 그리고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마땅한 형벌을 선고받았고 사회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그의 모든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은 몰수되어 그가 속여왔던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으로 사용되거나 김수아 추모기금으로 전환되었다. 그의 하수인들 역시 체포되어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 김수에 대한 진실은 명백히 밝혀졌다. 그녀의 영혼은 50년간의 고통과 억울함 끝에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멈췄지만 그 여운은 김민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울음소리에 시달리는 고독한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억울한 영혼에게 정의를 가져다준 강하고 용감한 남자가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부터 더 이상 흑백 영화가 아니라 희망과 의미의 밝은 색채로 가득할 것이었다. 김민준은 병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아직 욱신거렸지만 마음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짐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박영감은 구속되었고 김수아의 비극적인 진실은 50년 만에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억울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며칠 후 이수진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50년 만에 드러난 폐가의 비밀, 어린아이 영혼의 울음, 진실을 밝히다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박영감은 형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어린 조카 김수아를 납치하고 지하실에 감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수십 년간 거짓으로 위장한 사기 행각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준이 발견한 철제 상자 속 증거물들, 즉 수아의 출생증명서, 부모의 편지, 그리고 조작된 유언장 등은 박영감의 잔혹한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민준의 영혼의 잔상과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폭발했다. 처음에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대중은
이제 그를 진실을 밝혀낸 특별한 해결사안으로 추앙했다. 박영감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부당하게 축적된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사회 정의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되었다. 이로써 50년 묵은 김수아의 한은 비로소 풀렸고 정의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빛을 보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민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더 이상 마감에 쫓기는 고독한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청은 민준의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여 그에게 미제 영혼 관련 사건 특별자문위원 직책을 제안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가 경찰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지민 연구관은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신뢰하는 동료가 되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역사 연구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정의를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잃어버린 기억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과거의 미제 사건들, 특히 사람이나 동물의 영혼이 억울하게 갇혀 있다고 추정되는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혜진은 탁월한 자료 조사 능력과 논리적인 분석력으로 민준의 직관적인 능력을 보완해 주었다. 몇 달 후, 민준은 폐가 맞은편의 낡은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새 집은 이전에 어둡고 고독했던 공간과는 달리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곳이었다. 그의 방 한쪽 벽에는 그가 찍은 수아의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수아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희미하게 미소 짓는 듯한 그녀의 모습은 민준에게 평화와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삶에는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민준과 혜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함께 새로운 사건 파일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민준 씨, 혜진이 말했다. 이 사건은 20년 전 발생한 실종 사건인데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오래된 숲속 오두막이라고 해요. 딱 민준 씨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준은 파일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돕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혜진 씨, 민준이 나직이 말했다. 저는 한때 제 능력이 저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고통을 잊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흉터처럼요.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졌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능력이 저를, 그리고 수아를 구원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능력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기대돼요. 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 씨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수아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박영감 같은 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폐가는 이제 김수아 추모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낡은 벽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작은 기념비와 함께 푸른 잔디와 꽃들이 심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도 생길 예정이었다. 한때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치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삶이 진정한 목적을 찾았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고독한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탐정이었고 억울한 영혼들의 목소리였으며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이수진의 잔혹한 비밀을 통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를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의 손목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겪어낸 모든 역경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깊었던 상처는 아물었다. 김민준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이제 생기 넘치는 화분들이 만발했고 그의 낡은 책상 위에는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빛바랜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박영감의 손에 찢겨 너덜너덜해졌던 그 사진첩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자신과 김수아, 그리고 박영감 사건이 다른 억울한 이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박영감의 잔혹한 범죄와 김수아 영혼의 용감한 증언을 바탕으로 사진첩 속의 진실, 50년의 침묵을 깬 아이의 외침하다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책은 민준이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 고군분투했던 여정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절망과 희망,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사법정의와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이지민 연구가 역시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녀는 김수아 사건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독립연구가이자 미제 사건 전문가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다.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억울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녀는 피해 영혼 및 미제 사건 해결 전문가로 거듭났다. 그녀의 깊은 통찰력과 민준의 특별한 능력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많은 억울한 사연들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함께 잃어버린 기억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고 이 기금은 과거의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는 잃어버린 기억 재단 주최로 대규모 강연회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에는 김수아 사건을 계기로 아동 인권 및 사법정의 실현에 관심을 갖게 된 많은 시민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연회 개막식에서 김민준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흑백처럼 단조로웠고 제 능력은 그저 고통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낡은 사진첩 속 수아의 마지막 경고는 저를 다시 살게 한 희망의 멜로디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죽지 않으며 우리 모두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말 못하는 존재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난 영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며 고통받고 행복해야 합니다. 김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이혜진과 눈을 맞췄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아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고 따뜻한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감쌌다. 그는 이제 알았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그가 겪어낸 모든 역경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새로운 평온과 함께 그의 삶은 치유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몇 년 후, 김민주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영혼 대변인, 이자 옛함이제 사건 전문 사진감로서 명성을 얻었고, 이혜진과 함께 설립한 잃어버린 기억재단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그들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민주는 직접 재단센터에서 사람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김민주는 김수아의 영혼이 갇혀있던 폐가 자리에 세워진 수아의 기억 정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정원 중앙에 세워진 수아의 작은 동상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진실이 숨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는 말 못하는 존재들의 눈빛 속에, 때로는 사라진 영혼들의 울음소리 속에 담겨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다면 세상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될 거예요. 민주는 이혜진과 함께 정원 마당을 거닐었다. 혜진은 민준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민준 씨, 여기 새로 피어난 꽃이에요. 마치 우리 재단처럼 새로 시작하는 생명들 같지요. 민주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저 멀리 노을 지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의 삶은 박영감과의 어두웠던 인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수아가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진실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삶에 진정한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준 희망의 멜로디였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기억들이 밝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세상에는 아직 빛을 기다리는 수많은 억울한 이들과 말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그들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글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희망의 멜로디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